자, 9평의 독서는 너희가 알다시피 6평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너희가 풀었을 거야. 쌤이 총평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번 시험에서 난도보다 월등히 중요한 건 경향입니다. 특히 독서는, 문학은 좀 경향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서 같은 경우는 제대로 경향을 파악한 선택지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 거기다가 오늘 너희가 염두에 둘 건 단 하나. 자, 너희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을 겁니다.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오늘 독서의 방법론은 제외하고 지문 3개를 대략 살펴볼 거거든? 근데 그 지문 3개에서 핵심은 뭐냐? 지문 속의 핵심은 역시나 패턴입니다. 쌤이 강조하는 패턴. 독서 본범 1강 1차 시부터 공부했었던 패턴. 그 패턴이라는 게 뭐냐? 보통 구조 독해랑 같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와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구조는 형식이잖아. 패턴은 형식이 아니거든. 쌤이 1강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얘기했었던 것은 반복되는 지문 속의 패턴, 그 속에 있는 개념의 변이였거든. 핵심은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개념까지 포괄하는 명칭으로 쌤이 패턴이라는 걸 생각해서 좋아, 패턴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시작한 게 패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형식과 구조, 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형식과 구조 틀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형식과 의미, 전체를 포괄하는 이 지문 속의 패턴을 오늘 역시나 반복됐고 역시나 빈출되는 패턴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거기다 더해서 개별적인 선택제 문항들 중에 너무 중요한 문항들 몇 가지가 있어. 그러한 중요 문항들에서 역시나 오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죠. 그러한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하면서 올해의 수능을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좀 분석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의 방법론 1, 2, 3번 하지 않을 거야. 왜냐? 6평 대비 너무나 쉬웠습니다. 심지어 6평에서 너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3번 보기 문제. 6평에서는 마치 문학과 독서의 연계처럼 나왔었다는 거. 그거 쌤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우린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나왔다고 수능이 쉽게 나오지 않겠죠, 결코. 아마도 6평에서의 경향, 그러한 경향과 9평의 경향이 약간 섞여서 출제가 되겠지? 그러면 보다 더 6평보다는 혹은 작년 수능보다는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언제나 9평이 정말 쉬웠을 땐 수능이 어렵게 나온 그 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면서 너희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난이도 자체에 절대 흔들리지 말자.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보기 자체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근데 9평은 해설할 게 없는 게 거의 일치, 불일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평과 비교하더라도 독서의 방법론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가나 주제통합형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주제통합형은 인문지문으로 지금까지는 구성이 꽤 많이 됐었지만 이제 9평에서 보여준 거지. 훨씬 더 다양한 범주에서 이제 주제통합을 구성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주제통합형이라는 유형 자체가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눈에 띄는 신유형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거야말로 너희들에게 개념 가지고 장난치기 정말 좋거든. 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문 속에서 핵심적 개념들, 그러한 개념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요 정도의 범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지문이 바로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주제통합형이지? 내용 자체는 너무나 수월했을 거야. 왜냐? 문단별로 깔끔하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지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자, 가를 보면 일단 광고에 대한 겁니다. 첫 줄부터 광고 바로 나오잖아. 광고. 독점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그럼 이제 효과에 관해서 나오겠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 정의된 개념은 무조건 확인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것이다. 확인했을 거야, 당연히. 정의되는 모든 것들이 개념이고 그러한 개념 자체는 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했니? 끌고 내려가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개념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왜냐? 이 정의 자체가 선지화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절대 아닐 테니까. 지문 속에서 규정하는 언어, 지문 속에서 규정하는 그 의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 방식은 A는 이것이다. 이것인 A.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것이다. 각 판매자들은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지문은 사회 지문인데 사회 중에서도 일반 사회 쪽이 좀 가깝긴 하지만 경제적인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주체라고 적으시고 사회지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주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하느냐, 기존 판매자, 신규 판매자, 구매자를 중심으로 읽어 나간다면 가 지문의 내용은 어려울 게 없다. 거기다가 이제 첫 줄부터 바로 효과라고 했잖아요. 효과. 그래서 이 광고가 어떠한 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요 내용들이 뒤쪽에 쭉 연결이 됩니다. 인과적으로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정의되는 개념들, 그리고 자, 이 문단의 독점적 지위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자,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문단 마지막에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문단 첫 줄에 독점적 지위란,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문제 하나가 물어보기도 했고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일 겁니다. 끌고 내려가니까. 자, 독점적 지위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뭘 고려해야 돼?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구매자의 수요입니다. 고려해야 한다. 자, 여기 이 부분 분명히 너 이거 화살표 표시했겠지? 혹은 밑줄 쳤겠지? 당연하죠. 왜냐?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라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 때, 높은 가격, 심지어 적을 때 높은 가격이니까 그 관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 책정, 화살표 표시하면 눈에 월등히 빠르게 띄잖아? 그래서 왜냐면 이 부분 분명히 물어보지 않겠니?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바로 조건과 결과의 관계죠. 비례관계와 인과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조건과 결과. 우리가 편의상 조건과 결과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 자, 조건의 표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조건의 표지. 어떤 것들이 있었니?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의 표지는 뭐 쌤이 정리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었던 조건의 표지들입니다. 뭐뭐에 따라, 뭐뭐의 수록, 뭐뭐면 제일 많이 나오죠. 뭐뭐만 제일 많이 나오죠. 또 여기 나와 있는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라 했구나. 뭐뭐할 경우에, 때, 시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땐 조건이네? 뒤에 결과가 나오겠네? 근데 조건이네 결과가 나오겠네 해서 끝나면 안 되지. 이게 왜 중요한데? 이게 출제 포인트라는 걸 그래, 올해가 되기 전부터 얘기했었다. 12월에 그 독서 본봄 1강에서부터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조건과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가 방향성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과 결과, 그래서 이러한 지위 때문에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문단으로 갑니다. 역시 2문단 전반적으로는 인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윤이 뭐 감소하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내용 자체가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요 정도 광고의 효과, 요 내용들을 충분히 따라갔을 것이고 3문단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세 번째 줄 봅시다. 3문단 세 번째 줄. 광고만으로도 일단 만의 동그라미. 조건이잖아. 조건인데 만은 더 중요한 조건이죠. 왜냐? 유일 조건이니까. 다른 예외가 없거든.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밑에 중요한 개념이 보입니다. 자, 가격이 변화할 때, 일단 때라는 거니까 조건에서 너희는 이미 주목을 했어야 되고, 그러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이것이라고 한다. 수식형의 정의죠. 동그라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동그라미. 두 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닦여 있는 거야. 얘는 정의된 개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건과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치? 그리고 쌤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 알고 있겠지. 이게 바로 올해 주제통합형의 범주가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구나를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지점이었거든. 자, 일단 내용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야.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쉽게.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산다고 했지?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겠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근데 구매자가 자신의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그러니까 보니까 다 조건과 결과가 너무나 많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제, 이런 사회, 인과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 조건이 뭐냐에 따라 결과가 계속 바뀌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가야 가. 근데 그러한 포인트를 너희가 정리하고 따라가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거지. 다만 너희가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자, 차별화되었다 느낄수록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그냥 사는 거지. 이것이 가격이 얼마가 됐든 내가 사고 싶으니까. 차별화가 되었으니까 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충성도가 높아지면 면이네.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뭐 대표적인 상품들 굉장히 많죠. 그치? 뭐 가격은 비싸지만 굉장히 수요량이 많은 뭐 핸드폰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가 되겠죠. 핵심은 조건과 결과 그리고 정의된 개념들이었습니다. 자, 사실 그 사회지문, 특히 법지문에서 주체 가지고 정말 어렵게 내는 문항들이 꽤 있거든. 주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지문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인과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의된 개념들 동그라미 혹은 밑줄 확인하면서 놓치지 않았다면 가는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자, 나를 봅시다. 광고하는 순간 너희가 바로 아하, 광고라는 소재로 연결돼 있구나. 자, 옆에다가 요거 좀 적어볼까? 연결고리 좀 적어봅시다. 보통 소재 연결이 많이 되지. 소재. 광고라는 소재가 역시 연결된 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형식은 뭐니? 형식. 주로 주제통합형에서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4번 문제가 되겠죠? 4번 문제. 자, 그래서 4번 문제처럼 어떤 형식으로 동일하게 흘러가는가? 형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게 보통 4번에서 주제통합형 문제의 첫 번째 문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읽으면서 형식의 유사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 요걸 구평이 보여준 거죠. 개념 적어보자. 개념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개념이라는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용어 자체가 연결이 됐다는 게 정말 너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야. 그만큼 중요한 건 개념이라는 겁니다. 쌤이 6평에서는 뭐라고 했니? 선지가 변형될 때 유일하게 변형될 수 없는 지점은 바로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형의 핵심, 변형 이퀄 개념 간의 관계, 정보 간의 연결과 관계가 변형의 내용인 거지 개념 자체는 변형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 중심으로 더더욱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 그대로 가와 나의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하나의 문제를 구성한 게 이번 구평시험에서의 몇 번 문제? 그렇죠.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너희가 봐줘야 되는 거야.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연결될 정도의 그 정도의 중요성, 그 정도의 지엽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이번 구평이 보여줬다. 그게 사실은 여기 광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내용이 어렵진 않아. 광고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영향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3가지가 나옵니다. 게다가 이 3가지는 개별 문단의 첫 줄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첫 줄 시장 동그라미. 두 번째 시장을 넘어서서 경제와 사회 전반, 그 다음 문단이지. 그 다음 환경, 요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어디에 끼치는가가 문단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나 깔끔하고 그리고 지문 속에서 더 이상의 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가 3가지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고요. 특히나 시장과 경제, 사회 전반은 역시나 뭘로 흘러간다? 역시나 인과적인 정보의 연결로 흘러간다는 거. 인과를 보여주는 표지까지 오랜 시간 우리가 그 표지에 쌤이 눈이 익도록 해야 된다. 너희가 읽다가 그 표지가 나오는 순간 동그라미 칠 정도로 쌤이 맨날 그 얘기 했었잖아. 면치기보다 중요한 건 면 동그라미 치기라고. 그 정도로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야. 그러한 경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형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자, 4번 넘어가고 자, 중요한 포인트 6번과 7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독점적 지위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6번도 전반적으로 일단 정답부터 좀 체크를 한다면 정답이 2번입니다. 광고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의 성향이 커질 때 동그라미. 중요한 건 뭐라고 했니? 더 이상 우리가 수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광고, 뭐 광고의 효과, 광고의 영향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야. 구평이 나왔잖아. 그럼 수능에서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 구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자, 내용을 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한계 소비라는 것은 뭐였니? 한계 소비라는 것은 소득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야. 이것이 커질 때 선순환이 된다. 왜냐? 지문 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맞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들을 땐 시원하지. 그래서 너희가 해설 강의 통해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이 부분 놓쳤구나. 틀린 사람들은. 내가 이 부분 이래서 놓쳤구나. 시원하죠. 근데 그게 수능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쌤의 지론이잖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체보다도 무슨 부분을 가지고 선지의 오답을 만들었냐는 거야. 무슨 부분을 가지고 선지의 정답의 포인트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눈에 띄니 안 띄니? 눈에 띄죠?
때에 동그라미 쳐야지. 조건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결과, 지문 속에서 너희가 조건과 결과 그리고 한계 소비라는 것에 정의된 개념을 확인했더라면 요 5번, 6번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실전에서 수능 문제를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이 출제 포인트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두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는 그런 걸 쓰는 거야. 여기 내용을 보고 이래서 이렇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을 나에게 물어보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만큼 너희들이 읽으면서 어떤 지문이 나오고 어떤 문항이 나오더라도 너희 걸로 소화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쌤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쌤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 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 향상이 정말 눈에 띄게 있었던 학생들이 적지 않았구나. 진짜 많았거든, 사실은. 사실 대단한 거죠. 누가 6등급에서 1등급이 되고 누가 5등급에서 1등급이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니? 3달 만에.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시험이라는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이다. 수능은 항상 얘기하지, 어려워서 너희가 못하는 게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답은 하나야. 원하는 점수 받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되거든. 어디에? 나에게 무엇을 묻는지 너희가 알고 그것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아는 거에서 끝나도 안 된다고 했어? 알고 그걸 너희가 의식하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게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러한 개념이 엄청나게 많니? 전혀 많지 않거든. 거의 쌤은 4시간 반복할 정도로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옆에다 잘 적으시고 개념과 조건, 결과, 개념 정의된 개념 체크하시고요. 조건과 결과의 표지만 봤어도 너희들이 6번의 정답은 2번이구나 라고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어. 자, 7번이 별표죠. 그래서 7번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는 핵심 단어, 그 개념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것조차 염두에 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파악. 게다가 얼마나 땡큐하니? 여기 나와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 개념은 당연히 정의된 개념이고 정의가 무엇인지까지도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수개월 동안 그것을 반복했고 앞으로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적어두시고 7번 별표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가에 등장하고 그리고 나에서는 그것을 설명으로만 제시했거든. 그리고 그 두 개의 연결 관계를 물어보는 게 바로 7번 문제입니다. 주제통합형의 가장 핵심은 뭐다? 주제통합이라는 하나, 두 개의 가나의 지문,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주제통합을 만든 이유라고 했어. 만든 이유라는 건 반드시 그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항상 염두에 둬라 라고 쌤이 얘기했었죠. 자, 8번은 보기 문제인데 너무 쉬웠어. 정답 3번이죠. 장기적이면 당연히 강화가 되는 거지. 장기적 약화가 되지 않습니다. X.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함정도 없고 넘어갑시다. 자, 인문으로 좀 가보자. 인문지문 6평에서 인문지문 대단했잖아, 얘들아. 기억하지? 6평의 인문지문. 바나나가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문이었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인문지문 나왔고 쌤이 이제 강조했었던 것 중 하나. 인문지문이 실제로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인문지문은 깔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인문지문은 왜? 하나의 개념에 굉장히 많은 단어의 의미를 함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올해처럼 변형을 가지고 문제에서 장난을 치는 이러한 지문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인문지문에서 낼 만한 변별력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6평에서도 그렇게 인문지문들 또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어차피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야. 일단 핵심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에서의 패턴. 인문 나오면 뭐가 나오니 얘들아?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인문. 왜냐면 이제 평가가 마지막이니까. 인문. 인문의 핵심은?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수많은 견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견해들을 뭘 가지고 물어보는 게 인문의 핵심이니? 공통점과 차이점, 비판한다면 비판의 지점을 묻는 게 바로 인문지문입니다. 이 지문 정말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지문은 패턴을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몇 번이냐? 12번과 13번 문제는 맞았든 틀렸든 관계없습니다.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12번, 13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저 다 맞고 1등급인데요 쌤? 중요하지 않아. 얜 수능이 아니잖아. 정말 잘했지. 근데 수능에서 그 점수를 맞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끝까지 의식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수능의 난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들 의식은 더 고도화가 돼야 되거든. 실제로. 이게 약간은 이제
특히 마지막에 너희들의 동기도 이렇게 막 부스팅 해줘야 되는 시기라서 쌤이 말하는 게 살짝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살짝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알아야 될 지점은 뭐냐면 사실은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점수 향상이 정말 많이 든 학생들이 정말 많아. 너무 대견하고 정말 너무너무 잘했지. 근데 실제로 1등급의 난도가 요때일 때랑 요때일 때 있잖아. 난이도가 높았을 때 내가 그 난이도를 이제 넘어서서 1등급을 받았다. 뭐 물론 난이도에 관계없이 등급은 다 나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 건 맞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맞췄다는 거니까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 정말 수능날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의식의 디테일입니다. 실제로 난이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의식의 디테일이 살짝 떨어져도 정확하게 정답만 맞힐 수 있을 정도의 의식, 그 디테일은 난이도가 높을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 정도의 디테일, 요 선을 넘었을 수 있어. 그래서 1등급 만점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너희들의 의식의 디테일이 이것을 따라가 줘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더 주목하고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의식의 디테일, 그 디테일에서 변별력과 거기서 등급이 갈리는 거거든. 끝까지 너희가 더 촘촘하고 아주 작은 개념들 하나하나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선택지도 퉁치는 순간 끝난다고 했죠. 선택지에서도 어떤 지점을 내가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그 의식적 디테일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지금 잠깐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12번과 13번의 별표 치셔야 되고요. 12번, 13번 요 내용은 가장 올해의 핵심적인 경향을 담고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은 아주 단순해. 자, 1문단부터 볼까? 종교적 인간관이라는 게 있고 이것과 대비되는 유물론적 인간관 동그라미 쳤겠죠? 자, 땡땡, 견해. 이거 하나의 견해잖아. 견해, 주장, 론, 설, 주의, 논변, 사람 이름. 좋아, 인간관까지. 하지만 딱 보자마자 너희가 알았을 거야. 그래서 요 각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너희가 동그라미 치면서 그 견해들의 공차를 비교하는 거, 누가 누구의 어떤 지점을 비판하는지 요거 찾는 게 인문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일단 확인, 대비가 되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다? 유물론적 인간관이죠. 얘를 끌고 가잖아. 거기다 뭐까지 나와? 질문까지 나와 있네. 질문의 별표 좀 쳐보자. 자, 1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두 관점 중, 그러니까 관점, 하나의 견해라는 거야.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밑줄 별표입니다. 자, 독서에서 질문이 나왔네. 그 질문이라는 건 뭐다? 반드시 서리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 이 얘기는 답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질문은 답을 한다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지. 왜?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거거든. 혹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거든.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완전 별표 중심 화제입니다. 질문이 나오는 순간 완전 땡큐 해야 된다니까?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차피 중심 화제를 찾아야 돼. 어차피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1문단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나와준 건 해준 거거든, 우리의 역할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과연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정답이 있다 없다. 정답은 없어. 견해가 다를 뿐이죠. 어떤 견해에 따라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요게 답변으로 등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주장입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자, 동그라미 쳐야지. 논증 나왔잖아. 반자유의지 논증은 뭐라고 한다? 결론. X.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밑줄 별표지. 핵심은 주장이잖아. 주장. 하나의 주장이 나왔죠. 반자유의지 논증은 그렇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문의 핵심이라고 했었잖아. 얘네들은 내릴 수 있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전제하는 거야. 일단 첫째, 선결정 가정. 두 번째, 무작위 가정. 모두 고려한다. 이러나 저러나 둘 다 결론은 자유의지 없다라는 거죠. 자, 잠깐만. 여기 이 문단에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 좀 보자, 얘들아.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라고 했네. 자, 물어보자. 그럼 선택이라는 건 선결정이나 무작위 이 두 개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고려하든 저쪽을 고려하든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 자, 그러나
비판이 가능하다. 아, 역시 비판의 입장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판의 입장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비판. 이들은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싫어하진 않아. 반자유의지자들의 모든 것을 싫어하지 않아. 어떤 지점을 비판하는지 잘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된대. 이 얘기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선결정 가정할 때는 이들도 역시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면 선결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럼 어느 지점에서 생각이 다를까? 두 번째입니다. 자,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땐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지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는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 두 번째 거라고요.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때. 자, 이때 임의의 선택이, 자, 여기 봐야 돼. 1, 2, 3, 4문단 첫 줄 봅시다. 조건 두 가지가 또 나온다. 본래 조건과 결과는 출제 포인트라고 했는데 심지어 지문 속에 조건이란 단어가 나와 있네. 놓쳤으면 진짜 바보탱이 탱탱이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은 뭐니?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은 뭐야? 1. 내가 주체여야 돼. 2. 선결정되지 않아야 해. 그렇지. 선결정되는 순간 자유의지가 없는 거니까 주체가 나이면서 동시에 선결정이 아닌 거야. 그 얘기는 무작위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치?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단으로 가니까 자,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체가 나일 수 있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작위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나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네. 이 얘기는 자유의지란 얘기죠. 맞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어. 왜냐?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해. 그런데 이것이 선결정되지 않았다고 보자. 그렇다면 갑은 선택의 주체일 수 있어. 왜? 그래도 갑이 선택했던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야.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했더라도 이 내용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봤구나. 두 가지 조건은 뭔데? 너무 쉽지 않아. 주체가 나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뭔 소리야? 이해가 안 가더라도 주체가 나란 얘기야. 주체가 나고 두 번째, 선결정이 아닌 무작위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무작위를 가정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일 땐 자유의지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입장이야. 그건 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겠니? 이들을 또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제시된 정보 안에서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 두 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너희가 이걸 읽으면서 지문에 대한 독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작년 수능의 특징이라고 했죠? 작년 수능에 우리 학생들 지문 쭉 읽다 보니까 17, 18, 19의 기출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학생들이었다면 20까지 그 기출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와우, 할만한데? 아, 지문 독해 괜찮아. 오케이 이번 수능 대박이다. 그리고 선지를 고르려고 하니까 약간 애매하게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리고 나서 고른 다음 집에 가서 채점을 하니까 나가리가 됐다고 했잖아. 아리까리 나가리. 라임을 맞춰본 건데 씁쓸하네. 그래서 실제로 지문 독해 자체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선지를 고르는 거야. 근데 올해의 변별력은 어느 지점으로 중요성이 이동했다? 선지를 골라내는 거에 너희들은 보다 더 의식을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지문을 정말 완벽히 읽었어. 굿, 진짜 잘한 거죠. 왜냐면 지문 독해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 지문 독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절대 아니야. 지문 독해 정말 중요하죠. 그게 돼야지만 선지를 골라낼 수가 있어. 그런데 선지를 고르는 건 지문 독해와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 너희가 완전히 고려해 줬을 때 원하는 점수를 끝까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유명한 말 있잖아.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문 독해를 완전히 했네? 그때부터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올해는 뭘 어떻게 바꿔놨을지 모르거든. 하지만 너희가 제대로 읽어냈다면 너희들은 다 맞힐 수가 있어. 그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12번이죠.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은 너무나 재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답 자체 너희가 이제 5번을 충분히 골라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5번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했냐가 월등히 중요합니다. 12번이 바로 추론형의 문제거든. 추론이라는 게 다르다고 했나? 다르지 않아. 추론이라는 건 지문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추론이 아니야. 수능 국어에서는.
다른 데서의 추론은 그럴 수 있지만 수능 국어에서의 추론은 그게 아닙니다. 수능 국어에서의 추론은 정보와 정보의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일치 불치, 눈에 띄는 게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더 이상 이제 눈으로 확인해서는 정답을 골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니은 반자유의지 논증이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유의지로 볼 수 있다잖아. 자유의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였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이죠. 조건과 결과 요거 체크했더라면 너희가 12번에 정답은 그냥 5번이라는 거야. 근데 분명히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5번, 왜 5번이 정답인지 이것을 맞히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확인했어야 하는가? 근데 그러한 핵심이 너무나 명료해서 정답은 그래도 수월하게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이러한 방식으로 앞에서 던지고 그 던진 정보가 시간이 쫙 지난 다음에 뒤쪽이 결론으로 나오잖아. 근데 앞에 나온 그 결론과 뒤에 나온 결론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연결할 수 있었어야지만 12번에 5번을 맞힐 수가 있었다는 거야. 12번에 5번을 맞힌 사람들은 역으로 그 정보를 너희들이 뒤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잘한 거죠. 올해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정보와 정보의 간극이 멀 것이다. 그 먼 간극을 연결해서 선지로 구성할 것이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13번도 너무나 중요하죠. 13번도 사실은 같은 얘기 아니니 이거? 같은 얘기야. 왜냐면 지문 속의 정보가 그만큼 제한적이었습니다. 지문 속의 정보가 그런데 더 많고 더 어려운 예시로 설명했다 생각해봐. 예시가 쉬웠잖아. 딸기 우유가 예시였잖아. 예시가 너무 쉬웠단 말이야. 예시가 어려우면서 동시에 지문의 길이도 길고 정보량도 많았다 생각해봐.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 12번, 13번 오답률 월등 치솟습니다. 이런 유형이. 13번도 사실은 12번과 같은 얘기 맞죠. 반자유의지에 대해 논증을 알아보재. 그리고 자, 가설을 보니까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대.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알게 해준 신경 사건이 매번 발생한대. 이 얘기는 선결정이야, 무작위야? 선결정이죠. 왜냐면 둘 중 하나니까 뭐든. 선택이라는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선 선결정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가설이라는 거야. 이 가설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되기도 하고 아닌 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은 선결정 된다는 얘기잖아? 3번과 4번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작위란 얘기잖아. 정답이 4번이죠. 무작위. 핵심적인 비판의 내용이었죠. 게다가 발문 잘 봐야지. 기억은 비판의 입장이야. 비판의 입장에서 반자유의지의 논증, 요것을 지금 이걸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4번인데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라면 무작위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돼. 누구의 결론? 얘네들의 결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게 핵심적인 비판의 지점 아니었니? 그게 바로 12번의 정답이었죠. 같은 얘기야. 가장 핵심에서 나온 게 바로 13번의 4번입니다. 그래서 13번의 4번. 만약에 내가 12번을 맞췄다. 13번은 틀렸다. 굉장히 아쉬운 거야. 왜냐면 13번은 말장난이거든, 이쪽은. 또 다른 정보나 또 다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험이라는 것을 엮어서 이 실험을 통해서 네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니? 상황만 확인하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다 하나거든. 뭘 비판했는가? 어떤 지점의 생각이 달랐는가? 오로지 핵심 하나. 그게 13번의 정답 4번이었다.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문지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6편과 비교하면 정말 쉬웠지만 그 쉽다라는 환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쉽다라는 건 9평 시험이지 얘는 수능에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 쉽다 이면에 들어있는 그 동일한 메커니즘을 보셔야 됩니다. 아, 확실하게 올해의 경향은 이런 지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선지를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내가 그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눈알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올해의 경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는 이유는 하나잖아. 경향을 통해 수능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 자, 마지막 지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기술 지문입니다. 기술도 아주 전형적인 패턴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술 핵심 뭐였니 얘들아? 기술은 이제 너희가 거의 랩할 정도로 외우지 않았니? 기술 나올 수 있는 게 뻔해. 기술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죠. 목적 없는 기술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목적 없는 기술은 없어. 그건 기술이 아니죠. 그냥 자연 발생적인 무언가겠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존재한다. 혼자 뭘 하지 않거든. 구성 요소만 나왔어 안 나왔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하는 것도 뻔하잖아.
너희가 그런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뭐 확인해줘야 돼? 그들의 기능과 역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도 개별적이지 않지. 그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그게 원리를 만들어내잖아. 어떤 원리? 처음에 상정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가 되는 거죠. 인과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또 기술의 특징입니다. 원리라는 건 인과를 기반으로 하거든. 순서가 바뀌는 순간 될까 안 될까? 안 돼.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고 이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얘네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지금 소리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그게 꼬인다. 그러는 순간 기술은 결함이 생기죠. 그치? 그래서 순서, 과정, 그 인과적인 흐름이 원리의 핵심이라는 거. 너희가 확인했어야 되는 건 정말 전형적이었다. 그거 확인하지 않았다면 진짜 화낼 거야. 왜냐면 그 내용들은 쌤이 정말 한 100만 번 정도 강조했거든. 이제는 정확히 할 거라 믿고 1문단 메타버스 동그라미 메타버스의 정의 보시면 됩니다. 자, 2문단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 보이죠? 그 장치 HMD. 그러면 장치가 나왔잖아. 하나의 장치네. 그럼 당연히 너희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이렇구나가 아니라 장치네. 얘의 기능은 뭐지? 이렇게 봤어야 된다는 거야. 얘의 기능은 시차가 있는 영상 전달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된 영상을 어색하지가 않아. 끝말잇기처럼 흘러가. 왜냐? 인과적 순서거든. 그러니까 그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입체감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자, 두 번째 장치, 가상현실 장갑. 장치마다 동그라미 쳐야지. 가상현실 장갑하면 얘의 기능은 뭐지? 이렇게 봤어야 된다고. 얘의 기능은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자, 쭉쭉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가상현실 트레드밀. 얘는 뭐지? 동그라미 치고 얘가 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A가 나옵니다. A에서는 요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되는 누구? 트래킹 시스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트래킹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역시 1, 2, 3 이렇게 나오고요. A 전체는 뭐야? 다 인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선 대체 뭘 물어봤는지 볼까? 14번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HMD는 감각 전달 장치는 가상현실 장갑은 기능과 역할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하나의 문항을 구성하는 것 전혀 어색하지 않지. 그래서 쌤이 그랬잖아. 요 내용들을 보고 맞아요. 내용이 이래서 맞아요. 당연히 맞겠지. 그게 정답이잖아. 맞는 설명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맞으면 뭐 할 거야? 다음번에 이 메타버스 또 나오겠니? 수능에서 방금 나왔는데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기술 지문에서 나에게 이런 내용들을 묻는구나. 구성 요소가 나왔다면 그것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요게 너희들의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거야. 이 내용을 남기는 것은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기능과 역할이라고 쓰시고 수능에 기술 나오면 분명히 나온다. 외워야 돼, 얘들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직접 찾아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 신경 쓰지 않는 것뿐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이것도 잘 봐야지.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의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 아바타가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아바타는 뭘 전달하니? 사용자에게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니까 맞을 수 있는데 맞는데 그 외에도 사용자의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 사용자가 느끼는 감각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다 틀렸죠. X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3번. 자, 요거 어디서 나왔냐? A에 대한 이해지. A 전체는 다 1, 2, 3. 요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짧게 나오고 대부분이 인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은 기능과 역할이고 15번은 A. 어떤 지점에서 정답이 나왔냐? 조건과 결과입니다. 역시. 뭐뭐에 따라 이런 결과. 뭐뭐에 따라 이런 결과. 뭐뭐하면 이런 결과. 이런 경우에 이런 결과. 뭐뭐할수록 이런 결과. 뭐뭐만 이런 결과. 조건과 결과. 이제는 좀 기억해야 되겠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동사를 만나면 기울기 변경될 수 있다. 조건과 결과. A 뒤쪽에 따라라는 표지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써있다고 볼 수 있겠죠. 15번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은 진짜 별표를 3개를 쳐야 돼, 얘들아. 16번. 많이 틀렸다. 어디서 틀렸을까? 자, 일단 봅시다. 보기의 첫 줄, 동작 추적 센서는 하는 순간 너희들은 동그라미 치고 뭘 봤어야 돼? 요 문제 틀린 사람들 밑에다 정리합시다. 혹은 이 문제를 얼결에 맞췄다. 그것도 정리합시다. 정확히 근거를 모르겠다. 정리합시다. 너희들이 요것이 헷갈렸던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둘 중 하나가 되겠죠?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다. 첫째, 동작 추적 센서라는 것을 지문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패착입니다. 동작 추적 센서가 뭔지 체크를 했더라면 얘는 뭘 하는 역할을 하니?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서 아바타가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커넥트 센서라는 것은 동작 추적 센서의 일종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 사용자의 움직임이잖아. 사용자의 동작이잖아. 당연히 현실 세계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가상현실에 있는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거잖아. 1번 X입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 있는 X. 이건 너희가 지문 속에서 동작 추적 센서가 무엇인지를 체크했어야 돼. 정보가 많지도 않아. 왜냐하면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며 한 줄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작은 사용자는 우리가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니? 얘가 매트릭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되는 거죠. 정답 쉽게 1번으로 그럼 고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능에서 어떻게 봐야 된다?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네. 지문과 연결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 자,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요것도 있어. 얻어 걸린 사람들은 어디서 얻어 걸렸냐? 에헤이 1번 거리 측정 X 거리 아니잖아. 시간 측정이잖아 X.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 자, 적외선 카메라가 표면에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지. 그치?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리를 계산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거리 X라고 했다면 뭘 놓친 거야? 정답은 맞췄지만 뭘 놓친 거야? 올해의 경향성 여전히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바뀌었네. 그럼 너희들은 뭘 신경 썼어야 돼? 걸리는 시간 측정한다는 것은 거리와 연결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요걸 확인했는데 가상 공간이 틀렸구나. 요렇게 찾았어야 정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6번, 1번 얻어 걸린 사람들 진짜 많았다는 거. 단지 단어 하나만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이나 거리는 X. 이거는 여전히 올해의 경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의 경향에서 분명히 등급의 변별 지점이 나올 거라는 걸 끝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독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수능까지 우리가 어떤 지점들에 몰입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중요하게 본 내용들 수능에 분명히 나올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